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드리는 시간 메디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스키뉴스 유수인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나요?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올 여름은 대체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변화가 클 것이라고 하는데요. 무더운 여름에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온열 질환입니다. 오늘은 자칫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온열 질환,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온열 질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온열 질환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온열 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했을 때 두통이나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을 말합니다. 그냥 더위를 먹어서 쓰러지는 증상부터 시작해서 열사병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는 질환까지 고온하고 다습한 환경에서 혈관의 손상을 받거나 또는 의식 손상이 와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질환을 온열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어른들이 뭐 더위 먹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질환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우리 몸에서는 많이 덥더라도 땀을 배출한다든지 이렇게 체온을 조절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온열 질환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면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반응을 합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호흡이 빨라지고 피부에서 땀을 내게 되는데요.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외부의 열에 노출되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전이 깨지게 됩니다. 즉 우리 몸의 온도 조절 장치가 망가지면서 더 이상 열에 대한 대처를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온열 질환, 기온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발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날씨가 더운 여름에 많이 발생하고요. 보통 기온이 31도 이상 되면 생기기 시작하는데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질환 발생률이 2배 정도 증가합니다. 또 폭염주의보가 발생하면 보통 때보다 4배 이상 더 발생하고요. 보통 체온은 이른 아침에 36도 정도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늦은 오후에는 한 37도까지 올라가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온이 올라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 4시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날이 더 뜨거워지면서 남은 7, 8월에는 온열 환자 수가 더욱 늘어날 것 같은데요. 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온열 질환 환자 수가 어느 정도 됐었고 또 지난 여름에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8년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총 13,851명이고 네. 사망자는 1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온열 질환자는 5월 20일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6월 하순부터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요. 네. 지난해 국내에서는 1,841명의 온열 질환자가 신고됐고 이 중에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연령별로 보면 주로 50대 이상 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했고요. 또 남성, 단순 노무 종사자를 중심으로 낮 시간대 실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례적인 폭염을 기록한 지난 2018년과 비교해서 59% 정도 감소했지만 2011년 감시를 시작한 이후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통틀어서 뭐 온열 질환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온열 질환은 여러 가지 외부 열에 의한 질환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일사병으로 알고 있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열경련, 열실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분류하고 있는 온열 질환 중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피해는 열탈진인데요. 절반 이상이 열탈진으로 병원을 찾습니다. 그 다음 열사병이 4분의 1 정도 되고요. 열경련이나 열실신 순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열사병. 좀 특히 위험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열사병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열사병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 노출될 때 체온 조절 기능의 이상으로 갑자기 발생하게 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응급질환이기 때문에 다기관 손상 및 기능장애와 중추신경장애를 일으키는데요. 체온 조절 장애로 전신의 발한 정지, 40도 이상의 심부체온 상승 등이 나타납니다.
사망률이 매우 높아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100%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또 치료를 하더라도 심부 체온이 43도 이상인 경우는 약 80%가 43도 이하인 경우는 약 40% 정도가 치명률을 보이고요. 주요 증상으로는 주로 높은 체온을 물론 힘이 없거나 정신이 혼미한 증상이 나타나 혼란스럽거나 이상한 행동, 판단장애, 선망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증상이 오래 진행되면 의식을 잃고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더 심각한 질환인 것 같은데요. 자, 열사병의 경우 체온 40도가 기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체온이 40도가 넘어가면 이제 위험해지는 건가요? 네, 체온은 그 40도는 그런 열사병을 구분하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체온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적정 체온일 때는 이런 우리 몸의 생체 반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제 역할을 하는데 40도가 넘게 되면 단백질과 세포 등 모든 효소들이 이제 쉽게 표현하면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장에 그런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고 산소 공급도 차단되고 땀도 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우리 몸에 열이 나는데 왜 땀이 나지 않는 걸까요? 우리 몸은 체온을 내리기 위해 땀을 냅니다. 네. 그런 자율신경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요. 그런데 이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지게 되면 이런 자율신경이 기능하지 못하면서 더 이상 땀이 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몸속 열을 발산시킬 방법이 없게 돼 장기들이 손상되면서 생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열사병의 경우 사망률이 50%에 이른 치명적인 온열 질환입니다. 네, 사망률이 50%에 이를 정도라고 하니까 그 심각성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열사병이 온열 질환 중에 가장 위험한 질환이라고 한다면 온열 질환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은 열탈진이죠. 흔히 저희가 일사병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우리가 일사병으로 알고 있는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려 염분과 수분 손실이 많을 때 발생하는 고열장애입니다. 땀으로 인한 염분과 체액 상실을 충분하게 보충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주요 증상은 심한 땀, 심한 갈증, 차갑고 축축한 피부, 피로감, 현기증, 식욕 감퇴, 두통, 구역, 구토 등입니다. 피로감은 언제나 나타나지만 그 외의 증상은 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체온은 38도 이상 상승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38.9도를 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밖에 두 질환에 비해서는 위험하지 않은 비교적 경미한 온열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약한 정도의 온열 질환으로는 열경련이 있습니다. 네. 이 열경련은 더운 환경에서 활동하고 나서 집에 돌아온 뒤에 샤워를 한다든지 저녁에 쉴 때 쥐가 나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또 열경련 이후로는 더운 날 활동하고 난 뒤 발목이나 손가락에 붙는 열부종이 있는데요. 열부종의 경우에는 실내 온도 차가 그런 5도에서 7도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더운 실외에서 시원한 실내로 들어올 때 생기는 거죠. 또 폭염 상황에서 피부의 혈관 확장으로 인해 저혈압, 뇌 산소 부족으로 생기는 열실신이 있는데요. 더운 날에 운동장에서 조회를 서다가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쓰러지는 경우를 바로 열실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질환들인 만큼 실외에서 일을 하거나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더 위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실제로 온열 질환 어디에서 주로 발생을 하나요?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약 80%가 실내 작업장, 논밭 같은 실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집이나 실내 작업장 같은 실내에서도 121명의 환자가 발생을 해서 실내도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보통 온열 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실외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내에서도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보통은 밖에서 열사병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네네. 되는데요. 사실 이 밀폐되어 있는 공간은 공기가 잘 식지 않고 그런 습도도 높아서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때문에 그 노약자의 경우에는 냉방기기를 잘 켜시고 물도 많이 마시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좀 살펴보면 온열 질환자의 상당수가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었어요. 아무래도 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온열 질환에 걸릴 그런 가능성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온열 질환에 특별히 취약한 집단이나 뭐 기저질환자 있을까요? 특별히 온열 질환에 유의해야 할 기저질환으로는 당뇨병과 고혈압, 심장병, 신장질환 등이 있습니다. 언급한 기저질환은 이제 만성질환이거든요.
이것들이 온열 질환에 대한 몸의 대응 능력을 떨어뜨려서 문제가 됩니다. 네. 대응 능력에 더해 만성 질환으로 복용하는 약 때문에 그 온열 질환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항히스타민제 등이 포함된 약이 있는데요. 당뇨나 혈압 관련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분들은 특히 온열 질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취약한 집단으로는 면역력이나 외부 활동 변화에 적응을 잘 못한 노인이나 어린이에게서 많이 발생하고요. 특히 노인들은 땀을 분비하는 땀샘이 감소해서 땀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처 요령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온열 질환에 걸렸을 경우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온열 질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열 부종이나 열 경련, 실신의 경우에는 이제 별다른 조치 없이 휴식을 취하면 회복이 됩니다. 열 경련은 땀을 많이 흘려 몸속 전해질이 균형을 잃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온 음료를 드시면 회복이 빠르고요. 다만 열 실신의 경우는 잠깐 정신을 잃기 때문에 열 탈진이나 열사병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 실신 환자들 보면은 즉시 시원한 장소로 옮겨서 옷을 좀 느슨하게 풀고 다리를 높여서 눕혀야 합니다. 열 실신은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서 생기기 때문에 머리를 조금만 낮춰주고 다리를 높이고 부채질을 해주면 대부분 회복됩니다. 열 탈진부터는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열 탈진은 의식이 hun매해지는 의식 저하 증상이 있습니다. 이게 의식이 완전히 없는 의식 소실 상태가 되면 열사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환자를 서늘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풀고 몸에 물을 뿌리고 부채질을 해줘야 합니다. 네, 신속한 응급처치가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열사병의 경우에는 즉시 치료가 필요한 위급 상황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열사병의 병원의 치료 과정은 어떻게 좀 이루어질까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입니다. 일단 체온을 내려주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이스팩을 붙이고 수액으로 몸속 전해질을 보충해 줍니다. 심한 경우에는 환자를 얼음통에 집어넣어서 체온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해열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응급조치를 하고 재빨리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고요? 네,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콩팥인데요.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신장부터 망가지고 손상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장 기능까지도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열 질환의 종류와 치료 방법, 치료 시기 등에 따라서 이런 후유증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가오는 무더위에 되도록 온열 질환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선책일 것 같은데요. 자,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좀 숙지할 사항 있다면 알려주시죠.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건강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건강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염 시에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어지러움이나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폭염주의보 경보가 발령이 되면 가능한 오후 12시에서 5시까지 시간대에는 활동을 좀 줄이고요.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책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을 착용하면 온열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술이나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게 되면 오히려 몸에 열이 나고 이뇨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요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점점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답답하고 좀 덥다는 이유로 마스크 벗고 계신 분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더운 날씨에 마스크 착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을 해야지만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나 어린이와 같이 호흡이 좀 어려운 분들은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네. 더운 여름에는 KF94나 N95 같은 고강도 마스크로 호흡이 곤란해지는 것보다는 덴탈 마스크와 같이 호흡이 편안한 마스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땀으로 마스크가 젖으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분의 마스크를 챙기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폭염 시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사망률이 16%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올 여름도 지난 여름 못지않게 폭염이 좀 지속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온열 질환 잘 예방하시고 또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매드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유수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